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이제 정치권은 포스트 탄핵 정국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탄핵안 가결 후에 처음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만이라고 하는데 서울 지역이 한 80만, 지방에서 한 20만 정도가 모인 걸로 보는데 규모가 좀 줄었지만 열기는 좀 식지 않고 있죠. 두 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촛불 민심이 포스트 탄핵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정치권에서 예. 눈치를 보는 거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어제 저도 와서 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밝고 자축하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예. 내용적으로는 뭐 계속 정치권을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데 시작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게 대선 정국의 시작이냐 아니면 개헌의 시작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는데 정말 강력한 그 대권 주자는 지금도 아직도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면서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민심이 어떻게 그 판단할 거냐 이거는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결국 헌재 압박을 가하는 그런 쪽으로 귀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강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지금 어저께 집회만 놓고 보면 축하와 경고의 의미가 이제 예.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탄핵안 가결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있었을 테고요. 경고라는 의미는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예. 그래도 그게 보통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또 궤도 이탈을 하는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시 언제든지 우리가 이 규모 이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차에서부터 7차까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온 과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 이번에 보면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거의 변동 없이 약간 좀 정체 상태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크게 이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국민들이 좀 새롭게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갖다 이야기하는 쪽으로 좀 기대감을 높여온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식의 그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감을 드러내지 않았나. 그 네. 기조는 그대로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축하와 경고를 함께 보냈던 그런 네. 집회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 굉장히 분주해진 그런 네. 모습입니다. 네. 특히 새누리당이 지금 뭐 개파 갈등이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비주류계 의원들이 모여서 당 쇄신안을 논의한다고 네. 하거든요. 네. 어떤 좀 얘기들이 나올까요? 뭐 당연히 우선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탄핵 가결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 입장을 내놔야 되겠죠. 메시지를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앞에 내세우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당을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친박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갖다 모아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금 미디어에서도 당을 이제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권 사정만 보면은 이번 탄핵 가결 과정에서도 친박이 한 60명 정도 그대로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친박이 얼마 안 되지만 여권 내에서 보면 팽팽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압을 해서 청산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의 고민도 이제 그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하고 나서 조금 있다 바로 총선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적 청산에 들어가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3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내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친박하고 이제 씨름을 갖다 치러야 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친박도 점점 힘을 잃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번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 친박 지도부는 사실상 뭐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도 뭐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사퇴를 또 거부를 했습니다. 친박 지도부가 사퇴를 거부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새 결집을 또 다시 나서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은 힘의 균형이 아주 적절하게 돼 있는 상태예요. 여당 내의 힘의 분포는 어느 쪽도 과반이 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탄핵 결과를 보면은 투표의 결과를 보면 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일방이 일방을 힘으로 밀어내겠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지도부가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당내에서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예.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친박이든 비박이든 주류든 비주류든 비대위 구성에 계속 좀 올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기를 본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실마리를 만들어 놓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를 왜 당신이 고민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도부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결국은 지난번에 했듯이 주류 비주류 3대3 해가지고 6인 모임 같은 데서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그다음에 탄핵 정국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비주류 모임은 본격적으로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안을 만들고 지난번에 4명 추천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할 건지 다른 대안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역시 주류 비주류를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에 대학교에 가가지고 좀 대학생들한테 망신을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주류나 비주류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역자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지금 비주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친박 핵심 원조 친박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친박이고 비박이고 국민 앞에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마음을 보이고 그다음에 대선 전국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기보다는 그때까지 국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를 내부 쇄신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지 내부에서 이게 갈등 상황을 계속 만들면은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처 모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한숨을 돌린 야당은 이제 전국 수습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인데요. 좀 어떤 안들이 나올까요? 야당은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에서 하나는 크게 얻었고 2개는 잃었습니다. 하나 크게 얻은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을 예.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2개를 잃었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국정의 안정 운영도 좀 바라고 있었는데 그거 총리를 세워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문제는 결국은 야당이 조금 우왕좌왕하면서 잃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 잃은 거는 국민들은 지금 좀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다 저변에 깔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비전이나 메시지를 내놓는 데는 야당은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지금 일단 이 탄핵안 의결된 직후이기 때문에 좀 모양상 수위 조절을 하면서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주는데 좀 주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국정 협의체 이런 것들을 갖다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새누리당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좀 논의가 더 이렇게 진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일단 국정 운영 안정 관리 쪽에 이제 일단 모양을 갖춰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따질 거 따져가면서 자기네 색깔들을 갖다가 더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 탈당파 12명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 당 해상과 국고 헌납, 또 대국민 사과 인적 청산 등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새누리당의 분당 어떻게 보수의 좀 재편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는 보수를 완전히 대변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예.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12명이 창당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원심력으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체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 또는 분당을 해야 한다 누굴 탈당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민심이 어느 쪽으로 지지를 할지 사실 그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TK 민심이나 그 영남권 민심이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영남권에서 과연 새로운 정당의 그 지지를 보낼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뭐 그 앞으로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당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대권 주자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예. 지금 새누리당 이름만 가지고 대권 주자가 와가지고 뭐 반기문 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와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제3세대 중도와 보수를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선 전국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개헌을 고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크게 시스템을 바꾸고 중도와 보수를 하나로 모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의 주체가 새누리당이 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일부 남아있고 뭐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 비문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여러 가지 주체들이 통합하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누구누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남경필 지사, 김희 의원, 정두원, 정문원, 박준성, 정태근 전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 이미 탈당하신 분들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쪽에서는 뭐 탈당파들이야 지금은 뭐 특별하게 당내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예. 결국 비주류에서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분들이 과연 비주류를 대표하면서 뭔가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탈당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외부에서 계속 견인을 하려고 하겠지만 보수 진영이라 원래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뭐 큰 도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아직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기 이제 하나만 예. 좀 덧붙이면요.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갈라서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분당이라는 건 지지자들이 나뉘어질 때까지 저 밑에까지 나뉘어질 때 분당하기가 쉽습니다. 예. 지지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위에만 분당을 하는 거는 옛날에는 뭐 자주 있었던 일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해서 분당이 성공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은 어떠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예. 근데 이번에 비주류가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탄핵한다고 그랬다가 걷어들였다 다시 탄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이유가 자기 지역에서의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 쪽에서도 분당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명분이 있어야 거기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라도 12명 그 원심력 작용을 해가지고 분당까지 확 빨려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면서 비리공범 청산, 부정축제 재산 몰수 이런 6대 과제를 제시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을 갖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가자는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미디어 같은데 칼럼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분권형 개헌, 그다음에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거, 복지권 등 기본권의 강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의 보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근본적인 수술로서 방안으로서 제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권력하고 개헌은 반비례합니다. 권력이 세지면 개헌이 쭉 들어가죠. 어느 정권이나 그랬습니다. 예. 권력이 약해져야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이 가장 개헌하기는 전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포괄을 해서 더 크게 이 대한민국 쌓인 적폐를 갖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 문재인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일었던 이유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계속 여론에 편승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재명 시장이 그 추격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 촛불 민심이 분노와 불안이라고 하는 아주 팽팽한 두 가지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탄핵까지는 분노가 중심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개척하면서 재발을 방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민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그 메시지는 사실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얹혀가지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대권을 먹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비춰져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이재명 시장이 급격하게 따라 붙는 거를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바꿔가지고 야당 내에서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개헌이 진짜 중요해요. 누구도 87년 체제에서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졌단 말이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광화문에서 4년 전에 광화문에서 연설을 할 때 과거의 불행한 과거 정권의 실패를 나는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면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수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개인을 믿고 그 시스템의 허점들을 그냥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국민들한테 틀림없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문재인 대표 이외에 대부분 그 대권 주자들, 여야 모든 인사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은 결국 개헌으로 가고 시스템을 바꿔서 새로운 출발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회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예,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 내 탄핵 찬성을 주도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가 표결 이후 첫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 네. 당 쇄신 방안과 인적 청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장 화면 계속 보고 계시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비상시국회의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 앞서 잠깐 네. 언급해 주셨지만 또 굉장히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엄중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상시국회의가 이번에 약점하고 강점을 갖다 다 보여줬죠. 하나는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점에 예. 있어서 강점을 보여줬고 약점은 오락가락하면서 자기네들의 입장이 뭔지, 비전이 뭔지를 갖다 보여주지 못했죠. 오늘은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당을 갖다가 다시 이쁘게 다시 포장해서 내놓든 새로 깨고 새로운 당을 보여주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갖다 지금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시중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누리당 이제 비주류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 도전도 못 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듣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부총장님께서는 뭐 앞서 저희가 좀 언급 좀 했지만 어떤 내용이 좀 오늘 좀 논의가 될까요? 일단은 부역자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다는 그 제척 대상으로 이게 나누는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역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용한 인원이 점점 줄었죠. 여당 내에서도 가용한 인원이 이명박 정부 사람들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내에서 누굴 추천해도 이 인사권은 사유화돼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인사풀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수첩 인사라고 할 정도로 좁아졌는데 네. 그것이 지금의 이런 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당 쇄신을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역자 얘기하기는 부역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매도하기보다는 예. 지금은 사실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당 쇄신의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배제하는 예.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임은 사실 탄핵 이후에 처음 모이면서 당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인적 쇄신으로만 한정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개헌 로드맵
정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의 로드맵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뭐 앞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오세훈 전 그 시장도 보였고 네. 또 유승민 그리고 정병국, 나경원, 심재철 의원 또 이렇게 여러 이제 분이 모여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계속해서 이 논의를 이어갈 텐데 자.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데 이제 정치권에 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치 정신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가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대행 체제로 가면은 실제적으로 대행 체제는 선출돼 있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방어적이고 현상 유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딱 한계예요. 그래서 고건 대행 때의 그 매뉴얼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정연하게 그 절차를 밟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협치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외교나 안보 부분은 이거는 주권자가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예. 다음 정부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결정을 여기에서 하면은 다음 정부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짐을 그대로 지고 또 5년을 또 그 이상을 이렇게 지고 가야 하고 대외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한 번 어그러지면 그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외교나 안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게 어찌됐든 여야정 협의에서 합의됐다고 해가지고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결국 다음 자음에 설립될 정부에 그것을 판단할 기회를 주면서 일단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서 꼭 해야 할 거는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개헌이에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새로운 정부가 결코 불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 여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개혁은 여야가 국회에서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은 이번에 그 촛불 민심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누구를 단죄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은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게 바로 정치 쇄신이고 그 시스템의 개혁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미래 개혁 이런 부분 많이 짚어주시는데 정치권의 역할을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3, 4차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부분 잠깐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증인들의 이번 면면을 보니까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를 비롯해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면면들이 상당한데 지난번에는 맹탕 청문회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바뀐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기대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맹탕 청문회이기도 하고요. 호통 청문회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사실을 조금 밝혀내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하고요. 면면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말고도 그 세월호 사태 때 사건 때 그 의료진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해양청장, 뭐 김장수 실장, 뭐 이런 분들도 다 나오고 또 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이분들 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말을 하고 싶은데 장까지 마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또 이제 덧붙이면 지금 탄핵소추안이 헌재가 있습니다. 기소가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세월호 부분입니다. 네. 근데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국회에서 증언이 나오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도 비교적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이 되거나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